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의 몸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었다. 발 아래 흐르는 불어난 강물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당장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흉포하게 소용돌이쳤다. 박씨 노파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무명 치맛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다. 차라리 이 시커먼 물살에 몸을 던지면 지긋지긋한 가난도, 뼈를 깎는 듯한 배고픔도, 그리고 무엇보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당해야 했던 그 수모도 모두 끝날 터였다. 그녀는 탁한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늘을 원망스레 노려보며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비명을 속으로 삼켰다. 천지신명이시여, 어찌하여 이 늙은 것에게는 죽는 것조차 이리도 고단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죽어 흙으로 돌아갈 자리 하나 편히 허락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노파의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가 막 두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거센 빗소리와 천둥 소리 사이로 가녀리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처음에는 자신의 귓가에서 울리는 환청이라 생각했다. 죽음이 임박하니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 선명했고 짐승의 울음소리라기에는 너무나 구슬펐다. 낑, 낑,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미약한 소리에 박노파는 홀린 듯 멈칫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들려온 그 기이한 생명의 소리는 노파의 발목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진흙탕이 된 바닥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기어가듯 몸을 움직였다. 수풀이 우거진 바위 틈 사이 진흙 범벅이 된 무언가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자 차가운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드러났다. 털은 흙탕물에 엉겨붙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꼴이 마치 며칠을 굶은 노파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녀석은 어미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이미 숨이 깔딱거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의 온기가 닿자 그 작은 혀로 노파의 거친 손바닥을 힘겹게 핥으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 순간 노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다. 죽으러 온 길에서 만난 죽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마지막 시험이거나 혹은 지독한 인연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박노파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벼랑을 등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을 던지려 했던 그 죽음의 장소를 뒤로 하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품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차가운 가슴에 전해져 왔다. 그래, 내 놈이나 나나 이 험한 세상에 버려진 꼴이 똑같구나. 죽더라도 이 비를 피해 따뜻한 곳에서 눈을 감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노파는 중얼거리며 빗속을 뚫고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다. 비가 새는 천장 아래 눅눅한 방바닥만이 그녀를 반겼지만 그곳은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사실 그녀가 죽음을 결심했던 이유는 단순한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을의 유지이자 고리대금업자인 김대감의 악랄한 횡포 때문이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대감은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오두막마저 빼앗고 늙은 그녀를 자신의 집 노비로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다.
평생을 자유로운 양민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노비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내일이면 이 집도 내 것이 아닐진데. 노파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부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식은 죽 한 그릇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을 버텨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강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받아먹지 못하더니 죽 냄새를 맡고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핥기 시작했다. 작은 혀가 숟가락을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노파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먹거라. 이것이 이 할미가 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른다. 강아지가 죽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우자 녀석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노파는 마른 수건으로 강아지의 젖은 털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흙탕물이 씻겨 나가자 녀석의 털은 본래의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비록 병들고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노파는 그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네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우리 둘 다 복이 지지리도 없으니 역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라는 뜻에서 복구라고 부르는 게 좋겠구나. 노파가 복구라고 부르자 강아지는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힘없이 흔들며 노파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낡은 방 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노파는 복구를 끌어안고 눕자 죽으려 했던 몇 시즌 전의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일 날이 밝으면 김대감이 들이닥칠 것이다. 관아의 포졸들을 앞세워 빚을 독촉하고 집기를 드러내고 그녀를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렵지 않았다. 곁에 숨쉬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조금은 견딜 만한 곳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노파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았던 날들, 역병으로 자식을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날들, 그리고 남편마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 겪어야 했던 멸시와 조롱들, 그 모든 기억이 빗물처럼 가슴을 적셨다. 영감, 저승에서 보고 계슈? 내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었소. 하지만 말이오,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구려. 벼랑 끝에서 주워온 이 녀석이 꼭 당신이 보낸 선물 같아서 차마 죽을 수가 없었소. 노파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품 안에서 잠든 줄 알았던 복구가 고개를 들어 노파의 젖은 볼을 핥았다. 노파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복구의 털을 적셨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고 희뿌연 안개가 마을을 감쌌다. 노파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었다. 오늘은 결판을 내야 할 날이었다. 김대감이 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복구를 위해 하루라도 더 살아볼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복구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노파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기운을 차린 듯 눈빛이 형형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문 쪽을 향해 짖었다. 마치 나가자는 신호 같았다. 노파가 방문을 열자 밤새 내린 비로 깨끗하게 씻긴 세상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의 고인 웅덩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복의 박노파 안에 있는가? 오늘이 약주한 날인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김대감의 하인들이 지르는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올 것이 왔다. 노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복구를 돌아보았다.
복구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문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안에 없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짐을 드러내라. 대문 밖에서 호령 소리가 들리자 낡은 살인문이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노파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나섰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방 안에 있던 복구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기력을 회복한 강아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복구는 하인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며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저 똥개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눈빛이 왜 저리 살벌해?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칠성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복구는 물러서기는커녕 이빨을 드러내며 더욱 거세게 짖었다. 노파는 황급히 복구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게. 빚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이 짐승에게는 손대지 말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을 갈망하던 나약함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노파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강아지. 이 기묘한 두 생명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의 소라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싱겁게 끝이 났다. 칠성과 하인들은 동네방네 몰려 나온 구경꾼들의 눈이 무서워 며칠의 말미를 더 주겠노라.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박노파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열흘. 그 안에 산더미 같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죽을 날만 받아놓은 시한부의 삶이었으나 복구라는 작은 생명이 뿜어내는 온기가 차가운 방구석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복구는 노파가 끓여주는 묽은 죽과 산에서 캐온 나물 찌꺼기를 먹으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비루먹은 꼴은 온데간데 없고 누런 털은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흘렀으며 내 다리는 바윗돌처럼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보고 혀를 찼다. 제 입에 들어갈 풀칠하기도 벅찬 주제에 짐승 거둘 여력이 어디 있어. 로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노파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다. 저 개 좀 봐. 덩치는 송아지만한데 하는 짓은 꼭 여우 같아.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게 영 찜찜하단 말이야. 그들의 말맞다나 복구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 살인문 근처만 기웃거려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낮게 으르렁거려 쫓아냈고 노파가 죗감을 구하러 산비탈을 오를 때면 묵묵히 앞장서서 길을 뗐다. 무거운 나무단을 지고 노파가 비틀거릴 때면 복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늦추곤 했다. 그럴 때마다 노파는 복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나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못하는 효도를 내 놈이 하는구나. 그러나 김대감의 탐욕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노파를 옥죄어왔다. 약조한 날짜가 다가오자 김대감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마를 타고 노파의 오두막을 찾았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에 들어선 김대감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에잉, 냄새나는 곳이라 발 들이기도 싫구나. 이복에 박노파, 돈은 마련되었는가. 노파가 고개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늙은 몸이 죽도록 일해서 갚겠습니다. 김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노파를 내려다 보았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내 집 부엌대기가 하나 도망을 쳤는데 네가 그 자리를 채우면 되겠구나. 빚은 내 놈의 품삯으로 제할 테니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종살이나 하거라. 양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노파에게 종살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노비가 된다는 것은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노파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김대감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갔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가마를 보낼 테니 그리 알라. 대감의 호통이 마당을 울리고 사라진 뒤 노파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 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복구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노파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복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노파에게 다가와 치맛자락을 덥석 물었다. 이 녀석아, 놔라. 내 마음이 심란하여 너랑 놀아줄 기운이 없다. 노파가 손을 휘저었지만 복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끙끙거리며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노파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 복구는 마당을 벗어나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 쪽으로 노파를 이끌고 있었다. 안 된다. 거기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곳이야.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어딜 가자는 게냐. 노파가 버티고 서자 복구는 치마를 놓고 펄쩍펄쩍 뛰며 산을 향해 지저댔다. 마치 늦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듯했다. 노파가 끝내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복구는 털썩 주저앉아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온 마을의 개들이 덩달아 지저댈 정도였다. 그날 밤부터 복구는 식음을 전폐했다. 노파가 아껴두었던 밥을 덜어주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직 뒷산을 향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꼬박 이틀을 그렇게 버텼다. 녀석의 눈은 차게 들어갔지만 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파는 애가 탔다. 네 놈이 왜 이러는 게냐. 김대감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데 너까지 굶어 죽으려는 게냐. 제발 밥 좀 먹거라. 노파가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복구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 산을 향해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절을 올리는 그 모습에 노파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필시 곡절이 있는 게야. 미물이 절이할 때는 하늘의 뜻이 있는 법. 노파는 집신을 고쳐 신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래, 가자. 네가 죽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되더라도 따라가 주마. 네 소원대로 뒷산에 가보자꾸나. 노파가 결심을 굳히고 대문을 나서자 복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을 굶어 비틀거릴 줄 알았는데 녀석은 날쌘 몸놀림으로 앞장서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노파의 발목을 적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험해졌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자풀이 무성하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옷을 찢어 놓았다. 복구는 노파가 힘들어할 때마다 멈춰서서 기다려주었다. 험한 바위 구간이 나오면 먼저 올라가. 안전한 발디딤 곳을 확인하고는 짖어서 알려주었고 뱀이라도 나올라 치면 으르렁거려 쫓아냈다. 노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홀린 듯 복구를 따라 걸었다. 이 녀석아,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게냐. 여기는 나도 젊을 적에 떼까마러도 오지 않던 깊은 산중이다. 노파의 물음에도 복구는 대답 대신 묵묵히 산등성이를 넘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묘한 정적이 감도는 곳이었다. 수백 년은 좋기 됨직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고 바닥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곳에는 허물어진 돌담과 주춧돌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허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절이 있었던 터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터 같기도 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간 돌무더기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만이 무심하게 피어 있었다. 복구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 반쯤 무너진 석탑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으로 튀었다. 복구야, 거기 무엇이 있느냐? 뱀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노파가 말렸지만 복구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발톱이 깨지고 피가 맺혀 흙이 붉게 물들었지만 파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치 그 땅 밑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묻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복구는 필사적이었다. 노파는 그 처절한 몸짓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짐승이 저토록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는데 사람이 되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노파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복구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맨손으로 함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래, 네가 이리도 원하니 같이 파보자. 헛수고라도 좋다. 우리 둘이서 미친 짓 한번 해보는 거지.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어 아렸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다. 복구와 노파, 늙은 여인과 개가 머리를 맞대고 땅을 파는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한 십경쯤 지났을까 복구의 앞발에 턱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다. 나무 뿌리인가 싶어 흙을 걷어내자 썩어서 너덜너덜해진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복구는 흥분하여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더욱 맹렬하게 흙을 파냈다. 노파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땅속 깊이 묻혀있던 괴짝이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나무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괴짝을 감싸고 있는 녹슨 쇠장식은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잡았다. 썩은 나무가 부스러지며 뚜껑이 열렸다. 순간 어두침침한 숲속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괴짝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이 어린 빛이 노파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노파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꿈인가? 헛것이 보이는가? 괴짝 안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본연의 빛을 잃지 않은 금부치와 은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옛날 도적대가 숨겨놓은 작물인지 아니면 난리통에 어느 부자가 묻어놓고 죽은 것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그것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노파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재물이었다. 노파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다. 이런 귀한 물건이 왜 여기에? 내가 이것을 건드려도 되는 것인가?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는 노파에게 복구가 다가왔다. 피투성이가 된 발로 노파의 손등을 핥으며 맑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어머니,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착한 심성에 내리는 상입니다. 두려워 말고 받으십시오.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복구의 따뜻한 혀가 닿자 노파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이것 하나면 김대감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었다. 복구야,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살렸어. 노파는 괴짝 앞에 주저앉아 복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숲을 적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뜻밖의 횡재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산속의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며 나뭇잎들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이 숲은 스산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산중의 해는 노루 꼬리보다 짧다더니 어느새 서산마루에 걸린 해가 핏빛 노을을 토해내며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다시 덮었다. 눈앞의 금은보화는 분명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엄청난 재물이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노파의 심장은 벅차오름보다는 서늘한 공포로 옥죄어들었다. 복구야, 이것은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덩어리다. 잘못 안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타 죽을 게야. 노파의 말뜻을 알아들은 것인지 복구도 꼬리를 내리고 괴짝 주위를 맴돌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노파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무거운 괴짝을 늙은 몸으로 산 아래까지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혹여나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당장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했다. 노파는 괴짝 안에서 은전 2깸만을 꺼내 품속 깊이 감추었다. 그리고는 주변에 널린 썩은 나뭇가지와 이끼 낀 돌들을 모아 괴짝이 묻힌 구덩이를 다시 덮기 시작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고 낙엽까지 긁어 모아 꼼꼼하게 위장했다. 부처님, 산신령님, 이 미천한 늙은이가 욕심을 부려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저 빚을 갚고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기도를 올린 뒤 노파는 복구를 앞세워 하산을 서둘렀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하고 멀게 느껴졌다. 품속에 든 은전 2폰이 마치 천근만근 바윗 덩어리처럼 가슴을 짓눌렀고 바스락거리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도적대가 나타난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다. 그날 밤 노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아래서 은전을 꺼내보았다. 흙을 닦아내자 은전은 서슬퍼런 광채를 뿜어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투박한 민간의 은화가 아니라 관아에서나 쓴다는 최상급 시은이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나마 관인 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노파의 손이 다시금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런 귀한 것이 그 폐사지에 묻혀 있었단 말인가. 만약 이것이 작물이나 훔친 물건으로 오해받는다면 빚을 갚기는커녕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김 대감이 들이닥칠 터 다른 방도가 없었다. 노파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복구를 끌어안고 뜬구름 같은 희망과 지옥 같은 불안 사이를 오갔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었다.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를 복구가 묵묵히 따랐다. 김대감의 기와집은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솟아 있었다. 솟을대문 앞에는 거만한 표정의 하인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다가 노파가 들어서자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박노파 아니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제 발로 기어들어 온 게냐? 아니면 부엌대기로 들어오려고 온 게냐? 하인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노파는 당당하게 말했다. 대감마님을 뵙러 왔다. 빚을 갚으러 왔으니 길을 비켜라.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배를 잡고 웃었지만 노파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여 슬그머니 길을 터주었다. 사랑 방문이 열리고 김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죽을 문 채 삐딱하게 앉아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호, 빚을 갚으러 왔다고? 니놈 집구석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걸 내 뻔히 아는데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게냐. 당장 저 늙은 년을 끌어내라. 김대감의 호통에 하인들이 달려들려 하자 노파는 품속에서 은전 한 뼘을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다. 쨍그랑 맑고 청아한 금소금이 사랑방의 공기를 갈랐다. 은전이 구르다가 김대감의 발치에서 멈췄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집어들어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파를 쏘아보았다. 이 이복에 이것은 순도가 극히 높은 관은이 아닌가. 내 놈 같은 청것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물건이다. 바른대로 말해라.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죽이고 뺏은 것이냐? 김대감의 추궁에 노파는 침을 꿀꺽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물입니다. 집안이 망하기 전에 숨겨두셨던 것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고리대금업자 김대감의 눈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파의 집안 내력을 훤히 꿰고 있는 그였다. 게다가 은전의 상태는 땅속에 오래 묻혀 있었던 듯 약간의 부식이 있었지만 그 빛깔은 여전히 찬란했다. 김대감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늙은이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분명 어디선가 횡재를 만난 게야. 김대감은 표정을 싹 바꾸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은전을 챙겨 넣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 그렇군. 조상의 은덕이로구먼. 내 잠시 오해를 했네. 빚은 이것으로 차고 넘치니 문서는 돌려주겠네. 김대감은 빈 문서를 꺼내 노파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 노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했다. 그때 김대감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헌데 거스름 돈을 줘야 하지 않겠나? 워낙 큰 돈이라 당장은 현금이 없으니 잠시 기다리게나. 노파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남은 돈은 그동안 밀린 이자로 쳐주십시오. 저는 그저 빚을 갚은 것만으로 족합니다. 노파는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왔다. 뒤통수에 김대감의 끈적한 시선이 달라붙는 것만 같았다. 노파가 돌아가자마자 김대감은 신복인 칠성을 불렀다. 야, 이놈아, 당장 가서 박노파의 뒤를 밟아라. 저 늙은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집안 어디에 무엇을 숨겨두는지 낱낱이 알아내라. 저 은전은 필시 하나가 아닐 것이다. 떼돈을 벌 기회란 말이다.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노파는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다. 빚은 갚았으나 마음은 천근 바위보다 무거웠다. 김대감의 마지막 눈빛, 그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던 눈동자가 잊히지 않았다. 복구는 노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다. 복구야, 우리가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더 큰 이묵이 소굴로 들어간 꼴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날부터 노파의 집 주위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밤이면 누군가 담장 너머를 훔쳐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마당에 흙이 파헤쳐진 흔적도 보였다. 칠성과 왈패들이 밤낮으로 감시를 붙인 것이었다. 노파는 불안감에 문밖 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남은 은전 한 뼘을 부엌 아궁이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복구 또한 예민해져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마당을 지켰다. 인기척만 들리면 사납게 지저대며 침입자들을 경계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놈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흘 뒤 깊은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다. 방 안에서 쪽잠을 자던 노파는 마당에서 들리는 복구의 비명 같은 짖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겠다. 캉, 캉, 으르렁. 복구가 사내들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장한 장정 선옷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똥개가 썩 비키지 못해.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복구가 나동그라졌다. 노파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이놈들아, 무슨 짓이냐? 내 집에 왜 들어온 것이냐? 복면을 쓴 사내 중 우두머리가 노파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복면 사이로 드러난 눈은 칠성이 분명했다. 할망구,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지. 그 은전들 어디다 숨겼어? 뒷산에서 뭘 캐왔는지 다 알고 왔으니까 딴소리하면 이 개새끼 꼴을 면치 못할 거야. 칠성이 몽둥이로 쓰러진 복구를 가리켰다. 복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돈은 없다. 빚 갚는데 다 썼다. 칠성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집구석을 다 뒤집어서라도 찾아내지. 사내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였다. 쓰러져 있던 복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흔들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칠성의 팔을 덮쳤다. 으악,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놓쳤다. 복구의 이빨은 정확하게 칠성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짐승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주인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분노와도 같았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노파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다.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여보지 못한 그녀였지만 자식 같은 복구가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오냐, 다 덤벼라. 내 돈은 뺏어가도 내 새끼는 못 건드린다. 늙은 여인의 처절한 외침과 피냄새를 맡고 흉포해진 개, 그리고 탐욕에 눈먼 괴한들이 엉켜 아수라장이 된 마당 위로 불길한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며 드리워지고 있었다. 멈추어라. 내 이놈들, 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 늙은이와 짐승을 핍박하다니. 왕법이 두렵지도 않느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갈랐다. 칠성이 내리치려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췄고 식칼을 쥐고 벌벌 떨던 박노파의 시선이 살인문 쪽으로 향했다. 횃불에 붉은 일렁임 사이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덩치가 곤만한 사내 하나가 육모방망이를 들고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칠성과 왈패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선비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었으나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워 감히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지나가던 과객이 험한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나섰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변하여 내 놈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칠성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이 마을에서 김대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생님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의 일에 끼어들면 명대로 못 사는 법이요. 우리는 도둑년이 훔쳐간 대감마님의 재물을 찾으러 온 것이니 썩 꺼지쇼. 칠성이 눈짓을 하자 왈패들이 선비를 향해 몽둥이를 고쳐잡고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니 뒤에 선 수행원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치워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곰 같은 사내가 번개같이 움직였다. 육모방망이가 춤을 추자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왈패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순식간에 마당은 끙끙 앓는 소리로 가득 찼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칠성은 잽싸게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복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칠성의 발목을 덥석 물었다. 으악, 이거 안 놔? 칠성이 발버둥 쳤지만 복구는 턱이 부서져라 물고 늘어졌다. 그 사이 수행원이 다가와 칠성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선비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박노파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피를 흘리는 복구의 머리를 지혈해 주었다. 짐승에게도 예를 갖추는 그 모습에 노파는 긴장이 풀리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김대감이 직접 관아에 고소장을 낸 것이었다. 죄목은 절도 및 상해, 박노파가 김대감의 은전을 훔치고
그것을 되찾으려던 하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사나운개를 시켜 물어뜯게 했다는 뻔뻔한 내용이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노파와 복구를 오랏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갔다. 어젯밤 노파를 구해준 젊은 선비 역시 증인으로 동행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늙은이가 김대감 돈을 훔쳤다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니야, 김대감이 어떤 사람인데.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울 위인이지. 동원 마루에는 배가 남산만한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대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사또는 평소 김대감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 많아 이미 판결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죄인 박 씨는 들어라.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은전을 훔치고 적반하장으로 하인들까지 해하였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다.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면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주리를 틀어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사또의 불호령의 노파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읍소했다. 사또나리,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소인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 은전은 노파는 차마 뒷산 폐사지에서 주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해도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착복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보물의 위치를 김대감이나 사또가 알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노파가 우물쭈물하자 김대감이 끼어들었다. 저것 보십시오. 말문이 막히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저 늙은 년을 당장 형틀에 매라. 김대감의 독촉에 사또가 형방에게 눈짓을 했다. 포졸들이 노파를 거칠게 끌어내려 하자 묶여있던 복구가 미친 듯이 짖으며 포졸들의 다리를 물려고 발악했다. 캉, 캉, 으르렁.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관아를 울렸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선비가 앞으로 나섰다. 사또, 잠시만 멈추시오. 내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말씀 올리리다. 사또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네 놈은 어제 그 객지놈 아니냐. 감히 관아의 판결에 끼어들다니. 너도 곤장을 맞고 싶으냐? 선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을 굽어 살펴야 할 목민관이 한쪽의 말만 듣고 죄를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소. 김대감은 은전을 잃어버렸다 했는데 그 은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없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소?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이 건방진 놈 보게. 내 집 곳간에 있던 시은 100냥이 없어졌다. 그중 하나를 저 노파가 가지고 왔으니 범인이 명백하지 않느냐. 선비가 되물었다. 시은 100냥이라. 그렇다면 그 은전의 대감의 이름이라도 새겨져 있소? 김대감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아니지만 내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니 내 것이지. 선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알아보시겠소? 선비의 손에 들린 것은 둥글고 묵직한 마패였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 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순간 관아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김대감의 부채질이 뚝 멈췄다. 암행어사. 선비, 아니 암행어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은 관아의 문을 봉쇄하고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출두야,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어제 선비를 수행했던 곰 같은 사내와 숨어있던 역졸들이 육무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사색이 된 사또는 자리에서 굴러떨어져 넙죽 엎드렸고 김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암행어사는 동원의 상석에 앉아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본관이 이곳에 당도하여 며칠을 살펴보니 고울 수령이라는 자가 토호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짓거리가 극에 달했더구나. 김 아무개는 듣거라. 네가 잃어버렸다는 시은은 애초에 네 것이 아닐 터. 내 놈이 탈세와 고리대로 긁어모은 더러운 재물이 아니더냐. 김대감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끝까지 발뺌했다. 어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선량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저 노파가 제 돈을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요. 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묶여있는 복구를 바라보았다. 짐승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개가 저 노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본관이 똑똑히 보았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개가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줄 것이다. 어사는 포졸에게 명하여 복구의 오랏줄을 풀어주게 했다. 풀려난 복구는 절뚝거리며 김대감에게 다가갔다. 김대감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저리 가. 저 미친 개가 나를 물면 어찌합니까? 복구는 김대감을 물지 않았다. 대신 킁킁거리며 김대감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김대감의 비단 저고리 소매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다. 이거 놔. 이거 비싼 옷인데. 찌익.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소매 안감이 찢어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장부 하나가 툭 떨어졌다. 김대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기록해온 이중 장부였다. 관아에 바치는 세금 장부와 달리 실제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자를 뜯어냈는지, 누구의 논밭을 불법으로 빼앗았는지가 적나라하게 적힌 말 그대로 그의 악행이 담긴 저승명부였다. 복구는 그 장부를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며 어사에게 다가가 바쳤다. 마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어사가 장부를 펼쳐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허허, 이거 참 가관이로구나. 죽은 사람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관아의 땅을 사유지처럼 부렸으며 심지어 흉년 구제미까지 빼돌렸어? 네 죄가 하늘에 닿아 씻을 길이 없구나. 어사의 호통에 김대감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머리를 굴었다. 노파는 이 모든 광경을 꿈을 꾸는 듯 바라보았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복구가 어사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노파를 바라보며 멍 하고 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 명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대감 놈, 꼴 좋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진짜 짐승한테 당했네 그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사는 장부를 덮고 부드러운 눈길로 노파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 김대감의 죄는 밝혀졌습니다. 허나 하나 묻겠습니다. 그 은전은 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만 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노파는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 보물을 국가에 환수당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어사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때 복구가 다시 한번 노파의 치맛자락을 끌었다. 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짖는 복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노파는 깨달았다. 거짓 없는 진심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은전은 이 아이가 저를 이끌고 간 깊은 산속 폐사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빚을 갚고자 하는 욕심에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곳에 아직 많은 재물이 묻혀 있사오니 부디 거두어 백성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노파의 정직한 고백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면 그 많은 재물을 두고 겨우 빚 갚을 은전 하나만 가져오지는 않았겠지요. 할머니의 정직함이 이계를 감동시켰고
이계의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여봐라. 김대감과 탐관오리 사또를 당장 하옥하라. 포졸들이 김대감과 사또를 질질 끌고 나갔다. 곤장 맞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관아마당에는 통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끝에서 복구는 노파의 품에 안겨 지그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사는 아직 노파에게 줄 마지막 판결을 남겨두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을 가득 메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김대감과 사또가 끌려나감과 동시에 봄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박노파는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다. 비록 누명은 벗겨졌으나 나라의 물건일지도 모르는 보물을 사사로이 건드린 죄책감이 그녀의 늙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노파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노파의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뛰었다. 혹여나 남은 죄를 물어 옥에 가두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내밀어진 것은 포승줄이 아니라 어사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었다. 일어나십시오, 할머니.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이고을을 구한 의인입니다. 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파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어사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폐사지의 보물은 옛 왕조 때 난리를 피해 숨겨둔 군자금으로 추정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마땅히 국고로 환수함이 원칙이나 하늘이 이 보물을 짐승의 눈을 빌려 할머니에게 보여준 데에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싼 백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감의 탐욕에 핍박받던 백성들을 구제하고 악을 응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본관은 국왕 전하의 이름을 빌려 그 보물의 절반을 박씨 할머니에게 포상으로 내리노라. 와!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 이들은 노파에게 달려와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노파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 밑에서 꼬리를 치며 올려다보는 복구를 보고서야 왈칵 눈물을 쏟았다. 복구야, 들었느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복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낑낑거리며 노파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낸 것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폐가가 되다시피 했던 노파의 오두막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을 수도 있는 재물이었으나 노파는 사양하고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단단하게 보수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대신 그녀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다. 내 평생 배고픔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알기에 적어도 내 눈 닿는 곳에 굶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노파는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 지나가는 과객들, 심지어는 거린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베풀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그 집을 복군의 밥집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김대감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소장농들은 노파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철 과일과 곡식을 가져왔지만 노파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손에 엽전 몇 덤을 더 쥐어주곤 했다. 가서 자식들 꽃가옷이라도 한 벌 더해 입히게. 나는 이 녀석 밥만 있으면 족하다네. 노파의 곁에는 언제나 복구가 있었다. 칠성에게 물려 다친 다리는 약간 절뚝거리는 영광의 상처로 남았지만 윤기 흐르는 황금빛 털과 늠름한 자태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은 복구의 등에 올라타 장난을 쳤고 복구는 귀찮은 내색 없이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다. 과거 똥개라며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복구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노파는 사제를 털어 마을 한쪽에 아담한 서당을 지었다.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마을은 예전에 침울했던 분위기를 벗고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모해갔다.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임금은 노파의 선행에 감동하여 의견모라는 현판을 하사했다. 그 현판은 서당 입구에 자랑스럽게 걸려 오가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 노파의 허리는 더욱 굽었고 검은 머리는 백발이 성성해졌다. 복구 역시 턱 밑이 하얗게 새고 눈이 침침해진 늙은 개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매마루에 노파와 복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노파가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복구의 거친 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복구는 기분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노파의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다. 복구야, 기억나느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말이다. 내가 너를 줍지 않고 그냥 강물에 몸을 던졌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노파의 혼잣말에 복구는 귀를 쫑긋거리며 꼬리를 탁탁 쳤다. 네가 나를 살렸다. 벼랑 끝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내고 악당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지켜주었지. 사람들은 내가 너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실은 네가 나를 거둔 게야.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세월 자식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의지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짐승이라 해도 마음을 나누면 혈육보다 진한 인연이 되는 것을 그녀는 복구를 통해 배웠다. 복구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노파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다. 마치 어머니, 저도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복구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래, 우리 참 잘 살았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 밥 굶는 이 없이 나누며 살았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소풍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 평온한 향기 속에서 복구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녀석은 노파의 따뜻한 품속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다시는 깨지 않을 영원한 잠이었다. 노파는 복구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녀석의 식어가는 몸을 껴안고 하염없이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회함보다는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다. 먼저 가서 기다리거라. 내 곧 따라가서 맛난 고깃국 많이 끓여주마. 그때는 빚쟁이도 없고 도둑놈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이 실컷 뛰어놀 자꾸나. 노파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후 노파는 복구를 뒷산 양지 바른 곳, 그들이 처음 보물을 발견했던 그 자리 근처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모두 마을에 기부하고 복구의 뒤를 따르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와 복구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도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으니 여기 잠든 두 영혼의 이야기가 후세에 귀감이 되리라.